보철과가 이름이 되게 생소하시죠? 보철과는 저는 이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틀니도 만들고 임플란트 심어져 있으면 임플란트 그 위에 이도 만들고 뭐 또 깨진 이를 씌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먼저 번에 김소환 교수님이 이제 임플란트로 나눠서 볼 때에는 임플란트 뼈 속에 있는 부분을 뼈에 심어주는 일을 하시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위에다 이를 만들어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일반론, 임플란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임플란트의 치료의 이제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론. 환자 개개인으로 들어가면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론이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가 이게 주된 이유일 것 같은데 유엔에서 2015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 연령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중년, 이제 갓 중년이시거나 아직 청년이신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이 65세까지를 이렇게 청년의 범위로 굉장히 확대를 하고 79세를 중년이라고 함으로 해서 이게 그 인구의 그 대부분의 인구가 굉장히 본인을 젊게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젊으시고 정신적으로도 젊고 젊으시니까 임플란트 치료를 대하는 접근하는 자세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신 걸 제가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되게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30년 정도를 임상을 했는데 하다 보면 예전에는 나 이제 금세 죽을 건데 내가 뭐 일을 싼 거 해달라, 임플란트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80대에도 오셔서 나는 임플란트를 하겠다 그러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비중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도 여전히 젊고 건강하시고 그런 생활들을 하시면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제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라는 말을 치과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치과에서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인데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뼈하고 몸에 아무런 문제를 알레르기 반응이 없이 몸에 뼈하고 붙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여자분들 중에 귀금속이 아니면 나는 귀걸이, 목걸이 못해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데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을 뼛속에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심지어 그게 뼈하고 딸싹 달라붙어서 어느 정도 힘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획기적인, 의학사에서 치과에서 입장으로 보면 획기적인 변화죠. 그래서 그 타이타늄이라는 그 금속을 이용을 해서 저희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치아하고 거의 이제 사람 생각하는 게 뻔하니까 거의 그 이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위에 부분이 있고 얘네들이 합체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넣은 이유는 요 아이 때문에 넣었습니다. 요 아이. 치아는 한 덩어리 구조입니다. 위에서부터 뿌리까지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임플란트는 여러 피스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뼈 속에 들어있는 부분과 뼈 밖에 들어있는 부분을 연결하는 게 나사입니다. 나사. 거의 이제 전자제품을 쓰시면 댁에서 쓰실 때 나사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나사예요. 이 아이. 이 아이가 나사.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제가 보철을 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것과 이 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는 근본적으로 이 나사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큰 구조를 보면 요 부분이 임플란트 바깥쪽으로 연결이 되느냐 또는 요 안쪽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고요. 이제 들어보신 제품들도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요새 임플란트 시장이 그렇게나 커졌는지 TV 광고, 심지어 TV 광고를 다 하더라고요. 예, 언감생심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일어났는데 TV에서 뭐 광고하는 여러 가지 임플란트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 마켓에는 임플란트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산, 처음에 시작한 거는 스웨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거는 외산 임플란트부터 시작을 했고요. 국산 임플란트는 그 초기 제품들을 거의 카피하는 스타일로 거의 그거를 카피해서 이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도 나사라는 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이제 나사 조여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일자 나사 못을 조이기가 어려우시죠.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십자 드라이버 조이기도 어려우시고. 근데 이게 제품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나사의 드라이버가 제각각이라는 얘기예요. 나사 드라이버가. 이게 그 나사가 오래 쓰면 힘을 받는 부위에 나사를 잘 아시겠지만 오래 쓰면 나사가 풀리는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십자면은 십자 드라이버로 조이시고 일자면 일자 드라이버로 조여서 쓰시잖아요. 임플란트도 비슷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품이 굉장히 마켓에 많이 나와 있고 그것들이 서로 드라이버가 호환이 100%는 안 됩니다. 서로 몇 가지는 서로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병원을 중간에 여기저기서 옮겨 다니시면 다른 병원에서 못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나사가 흔들려요. 조여주세요. 병원을 가셨는데 저희가 쓰는 임플란트 시스템하고 얘가 안 맞아서 못 해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병원을 선택을 하셔서 그 병원을 꾸준히 다닐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임플란트 한 번 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 탈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후를 생각하셨을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자연체하고 비교를 하면 결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는 입뿌리에 해당하는 부분 뭐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머리라는 것도 다 그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 입뿌리 비슷하게 뼛속에 들어가는 부분 만들고 그래서 이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아래까지 한 덩어리인데 임플란트는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뼛속에 있는 부분은 기성품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회사에서 사서 써요. 근데 뼈 밖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뼈 밖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맞춤이에요. 환자 개개별로 맞춤. 그러니까는 요거는 요 밑에 부분들 여기까지는 다 기성품을 쓰고요. 요거는 개개별 맞춤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임플란트의 장점을 하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인데 예전에 어르신들 다 아시죠? 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대해 넣는다. 그런 말씀들은 다 아시죠? 이게 예전에 세대하던 방식입니다. 이가 하나 빠지면 그 양옆에 이를 갈아서 이렇게 이를 갈아서 이를 만들어서 요 두 개를 기둥 삼아 이를 세 개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 아직도 많이 하고요. 임플란트의 뼈가 너무 많이 꺼져서 임플란트 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쪽 부위에 뼈가 너무 꺼져서 모양이 안 좋거나 또 이런 경우는 이런 일들을 아직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건 안 해도 되죠. 여기 이가 조금 아까처럼 옆에 앞니 하나 빠졌는데 요거 두 개 안 건드리고 여기다 임플란트 하나 심고 이렇게 이를 싹 만들었습니다. 이게 임플란트의 최대 장점이죠. 내 거 안 건드리고 이제 그냥 파는 거 끼운 거니까 파는 임플란트 사서 내 뼈에 끼워서 이 새로운 내 뿌리가 생긴 것처럼 쓰실 수 있는 게 임플란트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충치의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이까짓 게 뭐냐 그러시겠지만 금속이니까 당연히 안 썩어요. 금속이니까 당연히 안 썩죠. 근데 그게 왜 장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 손주분들이나 뭐 자제분들 키우실 때 어렸을 때 애들이 이가 썩어서 치과 되게 많이 데려가셨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게 다시 연세가 드시면 그 일이 반복이 됩니다. 노인성으로 다시 충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충치가 생기다가 젊었을 때 이때는 충치가 좀 덜해요. 충치가 아주 많이 생기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안 생기십니다. 근데 다시 노년이 되면 충치가 다시 많이 생기는데 근데 어렸을 때 생길 때랑 다르게 아주 고약한 데 생겨요. 고약한 데. 어렸을 때 자제분들 그 충치 있나 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봐라 해서 그렇게 보셨죠? 입 벌리고. 근데 노인분들은 입 벌리고 생겨서 보이는 씹는 면 쪽에 잘 안 생기시고, 여기 엑스레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뿌리, 이 뿌리하고 잇몸 경계 부위에 생깁니다. 잇몸 경계 부위. 저 부위의 충치는 사실 치료가 굉장히 난감해요. 깔끔하게 안 돼요. 해도 그쪽 부위에 반복적으로 충치가 계속 생기고, 그리고 그 부위가 굉장히 취약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이에 해당하는 목 부위에 해당하는데 얇아요. 그런데 충치가 이렇게 파먹어 들어가면 부러지기도 잘 부러지고, 그러면서 거기다는 뭘 치료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노년기에 양치를 하실 때에는 저 목 부위, 이하고 잇몸 부위에 충치가 잘 생긴다 나는. 그러니까 그 부위를 정말 열심히 닦아야겠다. 닦으셔야 되는 부위가 씹는 면보다도 중요하지만 여기 목하고 이의 목 부위를 잘 닦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다른 장점으로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내 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하시게 되면 틀니가 많이 빠진다. 보통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틀니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임플란트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병원에 오셔서 제일 겁나시는 게 이제 수술해야 되지 않냐. 그게 단점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긴 해요. 그게 이름이 수술이라는 이름. 저희 환자분들도 다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수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 그 공포감이 상당히 크시고요. 그리고 어쨌건 피는 좀 나야 되니까. 어쨌건 피가 좀 나야 되니까 그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취도 좀 해야 되고 잇몸 절개도 좀 해야 되고 뼈에다 이렇게 좀 나사를, 그러니까 임플란트 구조도 비슷한 나사목 같이 생긴 거를 임플란트를 뼈에다 박으려니 그 자리도 뼈에 구멍을 좀 내서 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피도 좀 나야 되고, 그러니까 감염이나 이런 출혈이나 감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요새는 항생제도 워낙에 좋고 하기 때문에 병원의 지시를 잘 따르시면 감염이나 출혈의 문제가 대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아스피린이나 뭐 와파린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피나는 치료 전에 그런 약들을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 중에 내 맘대로 끊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거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처방한 선생님, 그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 치료 일정, 피나는 치료 일정에 맞춰서 그 약을 중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러 심장질환이나 이런 분 또는 뭐 인공관절 하신 분들 중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미리 처방을 해라 내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수술 전에 처방된 약을 미리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까놓고 얘기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힘들고 돈이 많이 든다. 그게 제일 큰 단점이죠. 틀니는 10개가 빠지던 치아가 3개가 빠지던 20개가 빠지던 틀니는 하나입니다. 그거는 하나인데 임플란트는 10개가 빠지면 임플란트 개수가 확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빠진 치아 개수가 늘어나면 좀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근데 전신질환이 여러 가지 심하신 경우에는 다소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대 수명을 이제 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해서 뭐 임플란트가 평생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한 지가 한 30-40년, 40-50년 됐는데 그 리포트들을 보면 조심스럽게 너무 남발한 거 말고 조심스럽게 잘 계획해서 잘 시술한 임플란트는 상당히 오래 쓸 확률이 높더라. 다 오래 쓰는 건 아니고 그 중에도 100개 중에 1개 실패하는데 운 나쁘게 그 100개 중에 하나가 나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결과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부분 틀니. 지금 틀니 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분 틀니하고 이제 수명을 비교를 하자면 보시면
이게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부분 틀니를 이제 여러 나라별로 다 조력사를 해보면 어디는 뭐 8년이다, 10년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 거의 결과를 보시면요. 22% 5명 중에 하나는 틀니 만들어 놓고 안 쓰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임상을 할 때랑 지금이랑은 그 환자분들이 참는 게 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편한 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틀니나 이런 틀니가 불편함이 있어요. 입안에 이물감도 심하고 딱딱한 거 씻기 어렵고 많이 씹으면 아프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르신분들이 의뢰 그러려니 틀니는 그런 거야 라고 참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틀니를 만들어 놓고 안 끼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가 틀니에 비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시술 과정은 보면 대부분 한번 오셔서 검사하시고 이를 빼야 되면 이 빼고 그리고 심고 심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뼈가 많이 안 좋거나 뼈 이식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이 만들고 이 다 만든 다음에는 그걸 유지 관리하는 기간이 유지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검사는 대부분 입안에 저희가 보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치과용 CT라는 것도 찍고 그리고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찍는 파노라마라는 전체가 나오는 사진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CT, 치과용 CT 해서 부분 잘 잘라서 내가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에 뼈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두께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그 속에 신경은 어느 쪽에 지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CT라는 이제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립을 하게 되는데 되게 보시면 이제 입안에 잇몸을 절개를 하고 저 지금 보면 엔진 드르륵 돌아가는 엔진에 저 앞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 이제 그 벽에 못 같은 거 박을 때도 이렇게 뭘 구멍을 일단 한번 뚫고 이렇게 나사 한번 박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동 드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동 드릴 앞에 들어가는 이 깎는 것처럼 뼈에다가 저런 식으로 드르륵 해서 구멍을 냅니다. 그 길을 만듭니다. 드르륵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이는 게 임플란트예요. 내가 만들어 임플란트 자리가 들어갈 자리에 드르륵 전동 드릴로 자리를 만든 다음에 저 임플란트를 끼웁니다. 끼우고 자 이제 보통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뼈 이식 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놀라시죠. 뼈 이식 하면 이제 뼈 이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놀라서 오시는데 저희가 하는 그 대부분의 뼈 이식은 인공뼈를 씁니다. 인공뼈. 내 몸에서 뼈를 띄어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내 몸의 특정 부위에서 뼈를 띄어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공뼈 제품으로 나온 거 요만한 유리병에 나오는 거 톡톡 까서 하면 저 위에 하얀 가루 같은 게 나옵니다. 저 가루를 물하고 섞어서 저기 하얀 거 보이시면 거기에 이제 뼈가 부족한 부위에 저 하얀 가루를 얹은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또 감싸는 그 막 같은 게 있으면 그 감싸는 막으로 막고 그 위에다 잇몸을 덮어서 잇몸을 꼬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보시면 저 위에 그 잇몸 위에 동그란 거 하나 나와 있는 거 그게 이제 잇몸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뼈 이식이 이런 게 많은 게 해야 될 게 많으면 저거를 뼈 밖으로 놓는 게 아니라 뼈 안으로 완전히 그 잇몸 안으로 다 커버를 하고 저 동그란 거를 잇몸 안에 다 커버를 해서 그 낫는 기간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아까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냥 기계적으로 띠리릭 꽂아만 놓는 게 아니라 얘가 딱 세포가 와서 달라붙어요. 뼈하고 임플란트가.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저 동그란 저거를 잇몸 밖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뼈의 상태가 좋거나 그러면 저 동그란 부분이 아예 수술이 다 끝났는데 동그란 게 잇몸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 덮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일에 내가 할 게 많아서 잇몸으로 다 덮었다. 임플란트를 다 속에 잇몸 속에 넣고 다 덮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잇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게 2차 수술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 동그란 게 잇몸 밖으로 뿔뚝 올라와 있죠. 조 상태가 되는 게 이제
이제 저렇게 돼서 잇몸이 충분히 낫고 나면 저희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과에서 이를 만드는 걸 시작을 합니다. 조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온 사진이 본 뜨는 사진입니다. 본 뜨는 거. 임플란트에다 또 뭐 이렇게 끼워요. 본을 뜨려고 뭘 끼우고 그렇게 해서 본을 떠서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아까 그 보셨을 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그 이가 하나 빠졌을 때 양옆에 이를 이렇게 갈았죠. 양옆에 두 개를 갈아서 세 개를 끼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이를 갈아놓은 것처럼 저렇게 임플란트에도 길게 저걸 만듭니다. 이를 갈아 저게 너무 길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이를 갈아놓은 것과 비슷한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최종적으로 내 이를 만들어서 끼우는 거죠. 저는 다 그러니까 맞춤입니다. 맞춤. 개인 맞춤. 개인에게 다 맞춰서 저게 보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길이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좀 굵을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저 2단계에서부터는 다 환자 개인별 맞춤으로 이제 본 떠서 거기다가 저기 들어가는 거 만들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내 이까지 다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저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및 관리 기간. 이제 이건 아까 김수환 교수님 말씀하셨겠죠. 네, 거기 임플란트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 관리에 대해서는 치주과에서 많은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염증과 관련해서 이제 뭐 하셔야 되고 치주과라는 곳에서 정기적인 잇몸 검진 그리고 가끔씩은 치과에 오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제일 또 궁금한 얼마나 있어야지 되는 거야 도대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광고하는 데서 뭐 임플란트 그날 그 이 빼자마자 바로 신고 또 뭐 그날 바로 이도 해놓고 막 온갖 광고들이 다 많으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턱뼈의 상태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별 맞춤입니다. 이것도 치유 기간도 개인별 맞춤이에요. 별로 안 기다리는 환자, 뼈가 아주 좋고 뼈의 양도 많고 뼈의 질도 좋고 그러면은 별로 안 기다리고요. 뼈의 양이 없고 거기다 우리 이식도 많이, 그러니까 인공뼈도 많이 넣었고 이런 경우에는 오래 기다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래 턱뼈가 덜 기다려요. 아래는 뼈가 좀 단단합니다. 아래 턱뼈의 그 성질이. 그래서 아래는 조금 덜 기다리고요. 위턱은 좀 성글어요. 뼈가 좀 듬성듬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턱은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증 이제 문제가 가끔 있어요. 임플란트가 가끔 문제가 있는데 염증은 아마 조금 아까 김수환 교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염증과 관련된 문제는 뭐 제가 보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치주과라는 곳에서 주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고 잘 닦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할 거는 기계적인 합병증입니다. 기계적, 물리적 합병증. 이게 뭐냐면 아까 임플란트가 나사라는 아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사가 풀리고 나사 오래 쓰시면 나사 풀리잖아요. 근데 뭐 나 밥밖에 안 먹었는데 그깟 뭐 힘 얼마나 받았다가 나사가 풀리냐. 근데 이가 얼마나 단단한 힘을 내는지는 예전에 보시면 예전에는 TV에 차력쇼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뭐 그거 단골 차력쇼 단골 메뉴가 2로 트럭 끌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무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르신들한테 뭐 이제 난 단단한 거 안 먹어, 난 질긴 거 안 먹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뭘 드세요? 라고 여쭤보면 밥하고 김치밖에 안 먹어. 나는 고기도 안 먹어. 자 그러면 밥하고 김치 제가 그러면 항상 말씀드려요. 그놈의 김치가 문제입니다. 한국 음식이 장점이 뭐라고 하던가요? 1번이 섬유질이 풍부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섬유질이 풍부해서 뭐 위장 건강에 좋고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짓이겨야 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짓이겨서 씹어야 돼. 그냥 딱딱 씹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짓이겨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얘기거든요. 배추, 뭐 온갖 나물들이 다 짓이겨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짓이겨서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인의 식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훨씬 더 탈이 많이 나요. 임플란트가
다른 그 외국 리포트에 비해서 한국 리포트의 결과가 훨씬 나쁩니다. 이게 한국 의사들이 뭐 잘 못하거나 뭐 그런 문제로 보여지진 않아요. 음식이 너무 질겨요. 그래서 이런 나사풀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풀림이란 뭐냐면 어떻게 느끼시냐면 흔들려요, 임플란트가. 임플란트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리면 탈이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가 풀려서 위에 부분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그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쓰면 나사가 부러집니다. 그 나사가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일이 더 커진 거예요. 나사가 부러지고 또 그것만 부러지냐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 질긴 걸 먹나 봐요. 외국 리포트에는 없는데 뭐 온갖 부분이 다 부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연결된 모든 부분이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흔들려. 얘가 임플란트 했는데 나 흔들려. 그럼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빨리. 나사가 이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건 나사가 풀려서 나사만 조였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거고, 그 상태를 모르고 더 썼다. 나사가 부러졌어, 박혔어. 그럼 그 박힌 나사를 뽑아야 그 다음 새로운 나사를 끼울 텐데, 새로운 나사는 끼울 수 있어요. 나사는 파니까. 근데 박힌 거를 빼야 끼울 거잖아요. 박힌 나사를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뼛속에, 임플란트는 뼛속에 있는데 뼈 밑에 있는 저 안에 있는 나사를 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늘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나사가 부러져서 뼛속에 있는 임플란트 통째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실 때 너무 질기고 딱딱한 음식 좀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쓰시다가 흔들린다? 그럼 빨리 뛰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자체, 뼛속에 있는 부분도 부러져요. 뼛속에 있는 부분도 부러집니다. 이게 외국 리포트보다 한국 리포트에서 훨씬 심각한데, 이게 보시면 저 엑스레이 확대된 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저 위에 있는 임플란트 2개 중에 앞에 거 보이면 이렇게 근가서 이렇게 쭉 조각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조각이에요. 저게 부러진 겁니다. 임플란트가. 뼛속에 있는 부분도. 저 조각이 부러지면 저거는 임플란트를 다 드러내야 돼요. 저거 통째로 다 드러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통째로 다 드러내는 케이스가. 그래서 이걸 드러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저 위에 엑스레이도 보시면 여기가 벌어진 거, 이게 쪼개진 거예요. 이것도. 놨더니 꺼내서 이건 제가 통째로 다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죠? 뼛속에 있는 부분 이거 다 드러낸 겁니다. 이거는 다 드러냈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벌어진 거죠. 위에 부분 끼워놓은 거에서 힘을 못 끼얹어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죠.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흔들리면 바로 내원한다. 오늘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사 부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박히면 임플란트 통째로 드러낸다. 여기 보시면 저 속에 요 속에 여기 하얀 요게 박힌 나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저게 임플란트 안에 저 나사가 부러져서 저 부분이 저 안에 박혀 있는 겁니다. 저거를 못 끌어내면, 저 조각을 못 빼내면 새로운 나사를 끼울 수가 없어요. 나사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나사선이 저기 안에 있는데 저 끝에까지 나사를 우리가 꽉 조여야 임플란트가 안 흔들리고 쓸 텐데, 저게 부러져서 저렇게 박혀버리니까, 저게 박혀버리면 저걸 못 끌어내면 새로 임플란트는 못 끼워요. 그러면 저걸 못 빼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저걸 통째로 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흔들리면 바로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이게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리포트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학회지, 그 유명한 학회지에 냈던 건데, 보시면 이게 임플란트가 실패한 거를 보면 이게 다 부러져서, 좀 아까 보여주셨던 그 부러진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건데, 대부분의 이게 많은 부분이 남자 여자분들보다 이게 힘의 문제라는 게 확연한 게 여성에 비해 남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보시면 메일이라고 써있는 M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남자고, female이라고 저기 그 위에 쪽 줄근 여기가 이게 윗부분이 남자, 밑에 부분이 여자분인데, 남자는
70개 중에 9개가 없어졌어요. 여자분은 66개 중에 3개니까 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위치 어디에서 없어졌니? 어금니 89개 중에 12개 이런 거를 이게 특정 임플란트라 저희가 이 임플란트의 구조적인 문제나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에서 유난히 좀 이게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임플란트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람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너무 부러뜨려요 이거를. 이게 힘이 외국인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그리고 남자분들이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묶어놨을 땐 좀 낫습니다. 여러 개, 2개, 3개 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는 힘을 서로 좀 나눠 가지는 경향이 있는지 그건 좀 덜한데 남자 어금니에 1개만 심었어. 그러면 주의 관찰하셔야 돼요. 임플란트가 많이 흔들리기도 흔들리고 나사도 풀리고 이런 여러 가지 힘 때문에 과도한 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고 이제 이게 요새 많은 여기 이제 여기저기서 듣고 오셔서 즉시 식립 빼자마자 심는다는데 딴 데는 빼자마자 심는다는데 그리고 딴 데는 심자마자 씹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게 즉시 식립은 빼자마자 씹는다는 얘기고 즉시 부화는 그러니까 심자마자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딴 데 가면 그 빼자마자 심고 딴 데 가면 심자마자 이렇게 씹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광고는 항상 잘된 몇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자 빼자마자 심었다. 임플란트 나사가 뼈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 나사가 꽉 끼어야 돼요.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나사가 어디 우리가 허당에다 벽에다 허당으로 하면 그 나사 쑥 빠지잖아요. 임플란트 처음에 허당이 아니고 꽉 껴야 되는데 이를 뽑고 심었을 때 그게 꽉 낄 수 있어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가 대부분의 경우 이 뺀 자리가 임플란트 고보다 커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충 끼워 넣으면 허당이잖아요. 그러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빼자마자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고 뭐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바로 씹을 수 있게도 하더라. 그런 경우가 있다 정도라고 아셔야지 그걸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무조건 다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좀 광고가 심하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레지던트 선생님이 한 케이스인데 앞니 2개를 이제 부딪힌 환자가 앞니 2개를 부딪혀가지고 이제 외상에 의해서 이가 이제 어르신들 흔히 말씀하신 대로 죽은 거죠. 죽어서 신경치료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신경치료를 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저거 바로 못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뼈가 얇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못 심었어요. 그래서 이를 뽑고 저렇게 다 기다렸어요. 다 낫도록. 앞니는 또 특히나 모양이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 잇몸이 깨끗하게 뼈도 차오르고 잇몸도 깨끗해지도록 기다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CT를 아까처럼 찍고 위치를 고민을 하죠. 어디다 심을까? 그리고 또 요새 TV 광고 많이 하는 것 중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인가? 뭐 그런 거 보셨죠? 그 얘기도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뭐 쉽다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안의 이미지하고 환자의 입속 이미지하고 CT 그거를 이렇게 합성을 해서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지를 미리 CT상에서 엑스레이상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잇몸을 좀 절개하는 범위가 조금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 피도 조금 덜 나고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아주 숙련되신 저희 과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잘 보이는데 그렇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100%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엑스레이상에 그리고 컴퓨터 이미지상에서 저게 이제 컴퓨터에서 저런 모양을 다 만들어 보는 이를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뼈에 어디다 심고 이런 계획을 미리 다 하고 그런 저런 장치를 만든 다음에 저 장치 입안에 딱 끼고 그냥 임플란트만 간단하게 딱 심는 거 그게 요새 TV 광고 열심히 하는 그 임플란트예요.
그건 이제 제품명입니다. 그건 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그런 게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를 깎은 모양의 전 부분을 만들고 이를 만들고 저런 식으로 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저거는 즉시 부화 심고 일주일 정도 이내에 바로 앞니니까 앞니 모양 흉한데 뼈가 어느 정도 충분히 낫기를 기다렸고 뼈가 어느 정도 힘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즉시 부활한 거예요. 바로 심고 바로 임시로 이를 껴서 앞니 없이 돌아다니는 불상사는 없도록.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네비 땡땡땡 임플란트가 정식적인 명칭은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CT하고 환자의 입안에 실제 이 이미지하고 합쳐서 우리가 가상 컴퓨터상에서 최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 미리 모양도 만들고 그 모양을 만들었을 때 임플란트가 뼛속에 어디 있으면 좋겠는가 그걸 계산을 해서 다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그 컴퓨터상에서 내 이가 지금 오른쪽 위에 허옇게 보이시는 저렇게 들어가겠다. 저런 식으로 이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렇게 되면 뼛속의 위치는 어디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걸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장치를 저렇게 그러면 그때 수술할 장치를 저렇게 디자인하자 해서 만드는 이런 걸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끼우고 저 부위에만 잇몸을 조금만 절개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의 편의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제 완전 무치학이라고 하면 이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거죠. 이가 다시 어린이로 유아기로 돌아가시는 이렇게 되는 거게 완전 무치학입니다. 완전 무치학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느냐에 따라서 이를 뺐다 뺐다 하는 틀니를 쓰실 수도 있고 완전히 다 고정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젊은 환자였어요. 40대 전후. 그래서 위에는 9개, 아래는 8개가 들어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이들은 사랑니인데 그냥 뭐 별 의미는 없이 이제 놔둔 거고 저 완전 무치학 케이스예요. 그래서 위에 9개, 아래 8개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해서 다 고정식으로 다시 다 뺀 네이 같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많이 심어야 되지.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려면 그 많이 심을 부위에 뼈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뼈가 없으면 저렇게 많이는 못 심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좀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저 환자분은 트리를 굉장히 오래오래 끼셨어요. 그래서 뼈가 너무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뼈가 너무너무 많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래 턱에 이 턱뼈 안에 이 턱뼈 안에 이 뼈 속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이. 근데 이게 뼈가 너무 많이 없어져서 저 신경 위로 보호막이 너무 얇아지면 누르기만 해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니를 끼고 있으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눌리는 거지. 신경 위로 너무 남아있는 게 얼마 없거나 이러면 저 환자분은 틀니를 굉장히 오래 꼈는데 틀니 너무 오래 끼다 보니 틀니를 틀니가 불편하고 이런 거 둘째치고 틀니를 끼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앞쪽에 임플란트를 4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틀니 그럼 틀니인데 틀니에서 이 있는 부분만 오려서 여기다 이렇게 끼운 거예요. 저거는 어금니 쪽에서 잇몸하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눌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런 식으로도 하고요. 이제 이게 제일 간단한 거죠. 가장 간단한 거. 가장 간단하고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가 이쪽인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2개를 심고 여기에 똑딱 단추 비슷한 걸 끼워요. 그래서 틀니를 딸깍 끼우는 거죠. 정말 딸깍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틀니를 만들어서 이 단추를 딸깍 그 똑딱 단추처럼 끼워서 하면 이제 내가 필요할 때는 빼서 씻고 끼워서 식사를 하실 때 이게 틀니가 덜 움직여요. 틀니가 덜 움직이니까 한결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얘기인데 골다공증은 자체도 임플란트를 하는 데는 불리하죠. 뼈의 질도 임플란트 할 때는 양, 질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이제 골다공증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골다공증 자체보다도 약이에요, 약.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약이 이제 그 가끔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임플란트든 입안의 여러 가지든 해서 이 골다공증을 할 때 일반하는 약이 이제 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 계열인데 이건 주로 골다공증이나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요것과 관련한 질병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입안에 뼈에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뼈가 염증이 된 채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예. 이렇게 되면 이 뼈들을 다 긁어내야 돼요. 이런 문제가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 학회에서 발표되는 건데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게 뭐 0.04%라고 그러면 10,000명 중에 4명이라는 얘기니까 확률은 높지 않은데 주사제를 합치면 좀 더 많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생기면 뼈가 그냥 이렇게 잇몸 밖으로 나오고 그 부위 염증이 생기고 그걸 다 긁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세요. 그거를 내가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맞는다. 이거를 꼭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그래야 이게 원인이 뭐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약이냐? 내가 먹는 게 뭐 본비바라는 약도 많이 드시고요. 호사맥스 환자분들이 이런 이름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런 약들을 드시거나 또는 주사 매일 드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 뭐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으시는 경우도 있고 뭐 6개월 이렇게도 맞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게 치과 치료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치과를 가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요 부분을 미리 꼭 알려줘야 된다. 요런 것,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요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럼 또 칼슘제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타민 D, 뭐 칼슘 이런 거 드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더 위험하냐면 오래오래 먹었어. 10년씩. 또는 주사를 맞아요. 약보다 주사를 맞으면 조금 더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에 꼭 미리 알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미리 말씀하시고 치과에서 가서 이제 치과 치료 전에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제 하시는 선생님의 의견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